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로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가지식의 배움터라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불용 신영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격대로 보게 되면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맞죠? 예, 오르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그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반응이 좀 과민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상승론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투자 분야에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 상승론자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유용하다. 투자로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항상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이번에 이제 상승한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직전에 엉망이었잖아요.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저는 회복장이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회복장인데 이 자연스러운 회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지난 2019년에서 20 몇 년에 그 21년 요때 경험했던 거대한 상승장으로 말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로 보여지는데 별로 시장이 좋지 않다가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설레발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저는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직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상승장을 표현하는데 저는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이건 지금 회복장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 5천 건이 상승의 신호가 됐느냐. 그것도 기준점이 잘못 잡혔은 거예요. 왜냐하면 5천 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직전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건, 1,000건, 뭐 1,500건 이런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5천 건이 대단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떡이 막 커 보이느냐 작아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상승장이었던 뭐 2019년에서 2021년 이때의 거래량은요. 10,000건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5천 건이 과연 이게 상승장일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은요. 상승만 하지도 않고 하락하는 것만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치켜뜨고 있는 가운데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직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2021년도에 전고점 엄청나게 올랐다. 그때 솔직히 말하면 다들 미쳐 돌아갔던 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오버페이스가 나서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때 뭐 2022년, 2023년 초 이때는 뭐 40%가 떨어졌네, 30%가 떨어졌네 이랬잖아요. 그거와 비교하게 되면 사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는 당연히 회복되는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각종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기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줬고요. 여기에 그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더더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좋았던 시기잖아요. 그 봄 시즌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회복장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었었다고 봐야 되는데 직전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꾸 이걸 설레발을 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설레발을 치더라도 큰 그림으로 거시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내용만 끊어서 얘기하면 저를 하락론자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보수적이고 하락론자인 것처럼 하락론자가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론자예요. 하지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요인만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 그 내용들 쳐놓고 맞는 적이 별로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은 회복장이고
직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뭐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흘러가는 건 맞으나 지금 막 설레발치고 아무나 집 사라라고 얘기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일단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달일지 네. 한 6개월일지 그건 모른다는 건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때 나오는 정부의 정책들은 기본 프로세스가 항상 과거부터 있었던 패턴인데 대출 규제라는 걸로 대응을 해요. 그리고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뭐 그 사실 DSR이나 이런 거를 약간 뒤로 미루면서 네. 다른 부분을 먼저 챙기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것들 때문에 호들갑이 떨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가계부채와 관련된 그다음에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잠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단기적인 부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24년 하반기 조금 들쑥날쑥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데 있어서 탄탄한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속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배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30-40% 떨어졌던 2022년, 23년 요때 장에서 못 산 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못 샀을까? 더 떨어질까 봐 못 샀던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 저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무주택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서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떨어지면 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뒤늦게 얘기를 할지언정 막상 떨어졌을 땐 못 사요. 그리고 오를 때 조급해하죠. 네. 그러면서 또 기다려 볼까? 라고들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투자를 했던 지난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주택자분들이 했던 패턴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배들 있잖아요. 네. 무주택자 선배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면서 바뀌어가거든요. 사봐야 아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 맛도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사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더더구나 구조적으로 지금 뭐 전세가격 상승, 공급 부족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 부족이면은 가격 상승이다. 이런 거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큰 방향성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베팅하는 게 맞잖아요. 더 떨어지기를 바란다? 그때 가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그렇게 떨어졌을 때 못 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다.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드니까 투자들 못하거나 네. 또는 집을 못 사는 거거든요. 네. 왜? 나는 잘 안 사는데 한 번 사면 그걸로 확 올라야 되고 그쵸? 근데 사실상 이분들은 또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속에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아파트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이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냉정하게 보지를 않아요. 난 이 정도 아파트에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한 20억 정도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5억밖에 없어. 언감생심 생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거 20억짜리만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아파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폭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A급에서 B급, B급에서 C급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불균형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다시 균형점이 맞춰지면서 외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다. 그 A급 지역을 보니까 내 돈으로 택도 없다. 근데 딱 보니까 B급이나 C급이 안 움직였다. 근데 내가 가지는 돈이 서울의 C급이었다. 그럼 서울 C급 사셔야죠. 쓸데없이 A급, B급 가지고 설레발 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서울은 전체적으로 A급이에요. 당신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한 부분인데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무주택자분들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A급, B급, C급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내 기준 무시하시고 내 집 기준 무시하고 아직 덜 오는 곳을 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당신이 가고 싶은 데를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상급지 이동을 노려라 다음번에. 네. 근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니 그 단계 전에는 상승의 흐름 속에서는 내가 일단 사놓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헬리오시티나 둔촌중공이나 돈 있어서 살 사람들 다 샀어요. 돈 안 되는데 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그럼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B급 아니면 C급 가라. 왜 자꾸 그 A급 붙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그 바보 같은 짓인 거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물론 나는 둔촌주공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아우라는 갖고 싶겠죠. 그러면 둔촌주공 옆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더 영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돈은 남아 넘치는데 그냥 안 산 분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장도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시장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단지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이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갈 수 있다면야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둔촌주공에서 꼭 시작해야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을까요? 둔촌주공 옆에 있는 아파트는 그러면은 아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옆에 강동구도 있고요.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실력을 늘려갈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강동구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덕동이나 명일동에 있는 아파트 되게 좋은 거 많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이라든지 오금동, 거여동 이쪽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많거든요. 그거는 쳐다볼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저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아파트를 딱 찍어서 둔촌주공이냐 뭐 아까 말했던 헬리오시티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만드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옆에 있는 것부터 찾아보시라. 네. 돈이 되는 거에서.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냉정하게 말하면 나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의견을 듣고 그걸 사람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멍청한 행동 아닐까요? 네. 그건 진짜 멍청한 행동이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진짜 맞을까? 그러면 그런 자료들 찾아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냉정하게 당장 몇 년 전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관심 없었으니까 모르셨을 텐데 저같이 계속해서 또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처음에 강남부터 올라요. 그러면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려갔죠. 네. 강남이 비싸니까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다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마용성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마용성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동네가 안 올라느냐? 나중엔 서울이 다 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축을 먼저 선호를 하죠. 네. 근데 신축이 너무 비싸면 구축으로 가서 구축 아파트가 올라서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다 올랐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다 그런 식으로 다 올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신축만 쳐다보고 나 조건도 안 되고 당첨 확률도 떨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노리면서 기다린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였을까요? 아니면 경기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돈에 맞춰서 하다가 몇 천만 원에다 올라서 수익을 확보한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경험을 해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네. 지금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볼 때는 2019년 또는 아무리 빨라야 2010 한 2, 3년 요때부터 시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굉장히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모르는 장이 하나가 있어요. 2013년, 4년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침체장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은요, 신축 아파트를 사라, 서울만 사라. 저는 그 말이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제가 그분들의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분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요, 네. 지난 그 2014년도 이후부터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단순하게 줄여서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꿔 말하면 상승장에 있었던 모습만 본 거예요. 네. 그것들을 모든 세상에 적용된다고 지금 본인들이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침체기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침체기 때는요 안 사요.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안 사니까 전세를 들어가요. 네. 이 시장의 모든 메커니즘의 근간을 움직였던 건 전세 가격 상승이고요. 네. 전세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신축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돼서 그 당시 갭 투자가 유행하잖아요. 네. 갭 투자가 유행하면 신축이 유리할까요? 구축이 유리할까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축이 먼저 오른다, 신축이 먼저 오른다를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무조건 신축을 사야 된다, 무조건 서울을 사야 된다 이런 그런 대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막 맞는 식으로 막 떠드는 거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은 저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부동산 하는 사람 다 도매금으로 욕먹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침체장이냐 상승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장은 어쨌든 힘들었던 침체를 벗어나서 네.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투자 포인트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근데 그 투자 포인트가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10년간 봤던 내용만 가지고 서울을 사라 신축을 사라 뭐를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투자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안 그런 것도 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를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네. 투자자는 꼭 재개발을 해야 돈을 벌거나 네. 뭐 청약을 해야 돈을 벌거나 그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는 잡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러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돼 보고 그러면서 뭐 돈을 벌어봤거나 또는 돈을 잃어봤거나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나 진짜 강남 들어가고 싶을 때 나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좀 아쉽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강남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이 만들어져야 투자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과정을 경험을 꾸준히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최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서울하고 신축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먹혀요. 제일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서울하고 신축을 얘기하기가 제일 쉽다는 얘기예요. 왜? 지난 10여 년간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구축 안 올랐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구축도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마용성에 있는 구축 옛날에 시세가 5억이었는데 지금 10몇억 해요. 네. 구축이. 신축은 더 많이 올랐겠지만 네. 그러면 이게 구축 안 오른 겁니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축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다. 갭을 끼고 투자를 했다. 이런 분들은 더 작은 금액으로 더 효율적인 투자를 했을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러면은 왜 꼭 서울하고 신축을 사도록 하느냐? 서울의 신축을 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서울하고 신축이 유행을 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분양가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영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영끌한 사람을 만드느냐?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영끌했는데 시장이 휘청휘청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제일 먼저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란 말. 네. 우리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 네. 백전불태란 말은요.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끌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갑자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기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서울의 신축, 그러니까 서울의 신축이 해답은 될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답도 해답도 아니란 말이죠. 다른 걸로 돈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젠다처럼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서울을 사라, 신축을 사라. 이 말이 저는 되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젊은 영끌러들을 만들어내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작년인가요? 역전세란 날 때 네. 역전세란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역전세는 없을 것이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네, 저는 맞아요. 보는데 그 내용이요.
제가 예언을 하거나 예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급 부족 때문이에요.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왜냐하면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정부의 대처 방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역전세는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반대로 공급은 계속 이래도 공급이 안 되고 자꾸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전세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은 해결 방법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뭐 있어야만 이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제가 장기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진폭이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2022년, 23년처럼 확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거다. 약간 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세 가격은요, 이제부터는 그냥 올라간다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간단한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붙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걸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네. 또는 관심이 없는 분이 더 많을 거죠.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집을 사겠다가 아니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계속 전세 살겠다거든요. 근데 전세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전세 말고 계속해서 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나오는 물량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올라가는 그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쳐줘야 되는 게 결국 꾸준히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몇 년간 봤던 신문을 보게 되면은요, 재건축, 재개발, 지연, 분양가 때문에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행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빌라 그 전세 사기 문제, 네. 뭐 이런 것들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라 전세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느냐? 빌라가 공급 자체가 아예 줄어든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중에 빌라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네. 우리가 보면 비아파트 부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비아파트 쪽에서 보통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은요, 비아파트 부문에서 어느 정도 받쳐줬단 말이에요. 특히 1, 2인 가구를 네. 대상으로 해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돈 없는 분들은 빌라에서 받아줬는데 그 빌라가 없대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과거와 확실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전세가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직전장의 그 시장의 침체장, 네.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돌아오는 그 시점, 2013, 14년 요때쯤 네. 그 서울 수도권 시장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서울 수도권 시장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약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60%에 육박을 해요. 근데 60%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는요, 과거에 20년 전쯤에는 네. 집값 상승의 시도라고 봤던 퍼센테이지예요. 60% 정도가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 30년 전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책에 보게 되면 네.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요즘에는 8, 90인데 그거는 지난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난장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다 80%다 이런 전세가율이 다들 질문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 몇 퍼센트 돼야지 매매 가격이 오르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쓸데없는 질문인데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은 60이든 80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매매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그 표현 자체에 약간 어폐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분들은 보통 우리들이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갭충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수도권에 메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전세가율 80%, 7, 80%가 넘는 시장이 지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한 7, 80% 되는데 7, 80% 되는 게 아직 서울과 수도권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좋은 장,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 그런 쪽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움직이는 곳들이요. 별로 좋은 곳들이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죠. 네. 근데 우리 상승장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매매 가격이 어디부터 오르냐? 좋은 것부터. A급부터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분 들어가시는 곳이 대부분 다 C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붙은 데가 그럼 그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C급지라는 얘기거든요. C급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장이 왔을 때 집값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구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저는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수영 잘하는 애가 뛰어든 거랑 다름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죽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네.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뽐낼 수 있는 것들은요, 수영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파도가 잔잔해지거나 내가 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네. 근데 그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세금은 왕창 때리고 있지, 쉽게 말하면 파도가 치고 있어서 네. 나한테 그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 아닌데 네. 거기서 내가 그걸 이겨내고 돈을 벌겠다? 네. 끝내 이 길이라 뭐 상록수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내가 노력한다고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과 시장의 분위기와 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맞았을 때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의 그 자기개발적인 발언들 있죠. 네. 우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발언을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신 분만 보고 돌아가신 분은 못 본 거예요. 아. 돌아가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만 보는데 시장의 모습은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뛰어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정답은 갭 투자 이렇게 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상승한 시기에 맞는 해답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답은 갭 투자가 아니라 해답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지방에 들어가는 게 만들어 좋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방이 좋을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지금 보이느냔 말이죠. 안 보이니까 유튜브에서 저희가 하는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도 아직은 안 보여요. 큰 방향성이 지금 아직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네. 길게 좀 보고 들어간다. 시간적 여유도 많다. 네. 그럼 간단해요. 전세 끼고요. 좋은 데 들어가세요. 좋은데. 예, 그 대신 문제가 그거잖아요. 갭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러니까 또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제일 성공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좋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지고 좋기 때문에 올라가면 많이 오르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빨리 팔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맞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낭패를 겪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여주는 지나고 나타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갭이거든요. 그 갭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갭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즉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적은 데만 찾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은 데를 가서 대체로 나중에는 역전세란 때문에 망했어요. 왜? 갭 적은 데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다 전세를 내놔. 네. 근데 집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안 사고 좋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버려요. 느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걸로 돈을 좀 벌겠다라고 욕심을 크게 벌였던 분들은 다 역전세난 때문에 고생했었어요. 외곽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상승장의 속에 포함되어 있던 2017년, 18년, 19년 전간에 하여튼 2016, 17, 18? 네. 요때가 상승이 시작이 됐던 시기지만 아주 노골적인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때 그 이전에 유행했던 게 전세 갭 투자에 계속 빠졌던 분들이 그때 외곽지에 가가지고 역전세난으로 장렬히 전사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르는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승장 초반부란 말이에요. 뭐가 올라요? 강남부터 오르거나 서울부터 오르죠. 근데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가 오르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 산 사람들은 많아.
그리고 그 물건 다 전세를 내놓고 있어. 네. 그러니 전세가 역전세난이 날 수밖에요. 근데 그 상황을 그 당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또 간혹 가다는 지방에서 투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서울 수도권의 그 생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모르고 네. 본인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이것들을 너무 설명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가버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지방은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좀 덜 하겠죠. 네. 그래서 지방에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성공하셨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보면 지방의 상승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갭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멋모르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서울 수도권에 들어왔다가 좀 낭패를 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큰 그림으로 갭 투자의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시는 게 더 맞는 거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뭐 이런 걸 분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갭 적은 것부터 찾지 마라. 다 여러분들은 500, 1000, 2000 네. 요것만 찾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전부 다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 요즘 그분들이 맨날 고민하니까 네. 고민해서 맨날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죄송한데 네. 지금 제가 갭적을 찾아봤더니요 지방인데 지방 요즘 안 좋거든요. 근데 지방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갭적은 데를 찾다 보니까 지방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오르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었잖아요. 네. 즉 입지가 좋은 곳부터 오르는데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입지가 좋은 데를 따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갭 적은 데가 아니라 역시 그것도 내 돈에 맞는 곳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때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움직였던 시기에 어떤 식으로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이랑 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때도 교통망 따져가서 움직였을 것이고 네. 지금도 출퇴근 때문에 교통망 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뭐 조선시대와 갑자기 지금 현재 시대랑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입지 괜찮은 곳 찾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찾아야죠. 다음 단계를 찾아서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B급지를 못하면 C급지잖아요. 네. 근데 A, B, C급지를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은 서울의 C급지가 C급지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A급지죠. 수요가 많은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C급지인 거지 네. 세상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면 그건 B급지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내 머릿속에 있는 기준대로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려니까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잖아요. 네. 아까 뭐 서울, 신축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다 서울 오고 싶어서 안 다니는데 네. 서울의 외곽이라는 거는 강남하고 비교해서 외곽인 거지. 경기도랑 비교하게 되면 나름대로 중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뭐 극단적인 비교겠지만 안산 시흥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광구 어디가 나요? 금광구가 낫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부동산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살아온 기준이에요. 부동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죠. 부동산에 맞춰서 생각하면 입지가 서울로 진입하기 좋고 아니면 서울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는 C급지일지 몰라도 네. 알고 보면 그게 A급지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주구장창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뭐 모두 안 좋고 뭐 공기도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하지만 누군가는 출퇴근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서울을 금광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에요. 왜 그 수요를 갖다 무시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공격적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네. 그냥 환경 자체가 다주택자들을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바닷가에 파도 치는 상황인 거예요. 바닷가에 파도 치는 상황이 앞으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파도 치는 상황밖에 없다. 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밖에서 준비 운동 하다가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지면 그때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투자라는 것들을 이래저래 기다리기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 금방 가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냥 지금 내가 애가 다른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런 유튜브 보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디 할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시장이 지금 환경이 안 받아 죽었는데 시장에 판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때 많이 벌면 되잖아요. 제가 그냥 처음 제가 투자를 했던 시기부터 말하면 지금이 한 27년 차예요. 27년 차로 27년 차를 경험했던 동안 단 한 번도 마지막 기회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였어요, 항상. 그게 뭘까요? 설레발이죠. 해보니까 그 기회는 거의 한 20, 30년 동안에 엄청난 기회는 한 3, 4번 와요. 뭐 좀 길게 잡아도 좀 많이 잡아봤자 한 4, 5번 정도 엄청나게 나한테 올 좋은 기회. 근데 왜 그분들은 항상 보면 그렇게 뛰어나게 항상 마지막 기회로 좋은 기회만 보일까요? 전 그것도 의문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안 받쳐주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 가장 좋은 기회는요. 나도 투자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장, 다시 말해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판 만들어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이 그 판이냐고요. 당장 서울 수도권이 오르니까 DSR 규제 연기 부분을 9월로 연기하려고 했다가 가계부채 무슨 대책 만들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정부가 지금 사라고 하는 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도를 거스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엄청나게 최절정의 무협지에서 말하는 초절정의 고수가 아닌 이상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나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락론자예요. 하락해야 되는데 정부가 특례대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을 받친다. 이거 문제다. 아마 하락을 얘기하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익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레발을 치어서 조금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게 만들어야 내가 유리해지는 사람들인 두 가지 경우예요. 물론 첫 전자를 제가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지금 말했던 정부가 특례대출도 집값을 떠받친다라고 한다.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자꾸 핑계를 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정반합에 의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나중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합쳐지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정부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곳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너무 강세를 보이면 반대적으로 눌러주는 또 다른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하락을 하려게 되면 당연히 또 반대되는 대책이 나와서 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합이 만들어진 그 시장이 만들어져서 움직였거든요. 원래부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웬만큼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야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너무 폭등한다? 그럼 누르는 거고요. 부동산이 너무 개판이다? 그러면 받쳐주는 거고요. 이 당연한 것들을 왜 자꾸 그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쳐주고 못 사서 그런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떨어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뭐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적 달성하는 데 제어되는 요인들을 자꾸 뭐라고 해요. 저는 그거가 영향이 좀 더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둔촌주공이 떨어지는데 그걸 받쳐줬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둔촌주공에서 당시에 발생되는 시장에 미치는 건설 시장이라든지 기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당시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 거거든요. 둔촌주공 때문이 아니라 둔촌주공이 미칠 여파를 걱정해서 한 거라고 봐요. 즉 바꿔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 문제가 될까 봐 가격이 떨어지면 좋다.
냉정하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져 내가 돈천중을 샀잖아요. 네. 그러면 그 3분한테 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집값이 오르길 바랄까요? 떨어지길 바랄까요? 오르길 바랄걸요? 그렇죠. 오르기를 바라는데 결국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돈천중을 사기 위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여론몰이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뭔가 이러니까 문제다라고 핑계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원래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이게 보다 정확한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행동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맞는 거지. 정부가 특례 대출로 집값을 떠받친다. 원래 떠받쳐 왔어요. 떨어지면 시장이 죽어요. 얼마나 영향이 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만 받쳐줬던 이 시장이 왜 이번에 그런 것처럼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데, 원래 그랬다니까요. 지금 그거 같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또 다른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값을 올려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누군가는 그걸 갖다 집값을 올려준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정부를 비판해요. 정부가 그 정도로 생각 없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뭐 목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 저는 집값이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네.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현상들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09년은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뭐 시장 이번에도 그렇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을 판단하려면 그 시장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안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2009년이면 그 직전 해인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2008년도 제 기억으로는 10월 달인가 11월 달이에요. 그때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 나왔던 대책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규제가 풀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이런 거 빼고 네. 다 풀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2021년 상승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막 노리기 위해서 막 찾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2009년이 되면서 그런 걸 찾았어요. 근데 규제가 풀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데 다 풀렸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일부는 남아 있었겠지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부터 갈까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2009년도 초반에 강남 재건축부터 미친 듯이 올라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번에도 강남 재건축, 강남 이쪽부터 먼저 치고 올랐죠. 네. 똑같다고요. 왜?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정부가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둬요. 네. 몇 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도 하반기에, 네. 그때가 9월인가 10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수도권 전면 DTI를 실시를 해요.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DSR 같은 거죠. 근데 DTI 실시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그 얘기가 뭐냐? 떨어져서 규제를 풀고 사람들이 너무 특정 분야에 쏠려서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막은 거죠. 그때 일어났던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부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있게 봐야 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채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며칠 사이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거나 또 일부 네. 지역을 막는다거나 네. 또 이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과거 사례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왜들 그 얘기는 안 하고 설레발만 치냐고요. 그러니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글쎄요. 그렇게 사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락이 왔었다가 아니라 침체장이었어요, 그냥.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서울과 수도권은 2009년 그 DTI 규제 이후에 급격히 위축돼요. 더더구나 이 시기에는 지금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이 시기 때 사람들한테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는 대책이 하나가 나와요. 싸게 공급을 집을 해주겠다는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공급을 강남의 아파트를 엄청나게 싸게 준다는데 우면지구, 세곡지구 뭐 이런데 준다라고 하니 뭐 하겠어요. 기다려야지. 결국은 그거의 시장을 침체를 만드니까 몇 년 후에 보금자리 주택 짓는 거를 안 하겠다라고 해요.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물론 이제 그게 몇 년 후이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침체가 됐었고, 침체가 되니까 결국은 정부가 한참 있다가 2012년, 13년, 14년에 걸쳐서 조금씩 매매 시장 활성화로 가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전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던 때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정부가 확실하게 휘두를 수 있는 건 대출 규제예요. 네. 유동성 잡는 데 이게 최고거든요. 네.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인가 9월 달에 네. 전세자금 대출, 우리 그때 갭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들어가 버리고 그때 전세자금 대출 중단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대출 규제, 유동성 규제라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과거 DTI 규제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네. 얼마 전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2021년 9월 달에 있었던 그 규제도 그랬었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유동성을 막는다는 게 이게 또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는. 네.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강구하고 얘기를 한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세가율이 60%에 육박을 해요. 서울 수도권이. 네. 옛날에는 집값이 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급의 부족이 너무 심각해 보여요. 앞으로 나타날 현상들이.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 근데 뭐 제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 PF 대출이나 이런 거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주거 낮아 빠지고 나 못하겠어 이래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요원해 보이는 거잖아요. 착공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허가는 받아놨는데 착공 자체가 안 되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 2, 3년 후, 3, 4년 후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까? 이게 누적되면서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엄청난 상승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단기적인 부침은 유동성 때문에 있을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는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구조적인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는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하고 시장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를 따르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는 에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따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서 또 다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싸게 만들어준다는데 그리고 막말로 아까 말했던 보금자리 주택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자산 형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싸게 했기 때문에 그거 왜 이용을 안 해요? 하셔야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 심리가 되게 묘하다고 입지가 좋은 걸 그렇게 해서 받잖아요. 근데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 10억인데 나는 한 7억에 받았어. 7억에 받은 사람도 절대 7억에 안 내놔요. 입주할 때 되면 10억이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면 3억이라는 게 속된 말로 로또처럼 해서 내 자산을 형성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이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좀 짜증나죠. 왜? 나도 싸게 사고 싶은데? 네.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산 격차가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노려야죠. 그것들을 가지고 노려보지도 않고 하락이라든지 기타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갭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괜히 허망하게 나중에 그냥 겉멋들어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다치거나 자산마저 까먹지 말고 엉덩이에다가 구들장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나 아무런 부동산도 몰랐는데 집을 그냥 얼레벌레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다음부터는 부동산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겪는 게 낫지. 지금 약간 한탕주의, 네. 로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아예 부정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아니 그냥 제 질문하고 해볼게요. 이왕이면 30평 살래요? 10평에 사실래요? 그게 본능인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느냐. 여기에 다른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럼 10평 살아야죠. 근데 10평 사는 사람이 10평에 만족하느냐? 계속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 종착역은 뭐 더 높은 뭐 50평, 60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30평대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소리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사람들한테 알려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 이후에요. 중후반 정도였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감소한다. 예, 그다음에 일본 사례를 따라간다. 등등.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하는데 사람만 달라요. 근데 매번 틀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떠들어요. 이게 좀비 발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바티칸 시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흔히 말하는 시골이라는 데에 인구가 먼저 줄어드는 거지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구 감소라는 영향이 서울과 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에 미치려면은요 한참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한참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 누구는 재테크로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겠다. 이게 올바른 사고 방식일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인 가구 증가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 환경 자체가 변하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거든요. 사회적인 문화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1월 1일부터 오늘부터는 33평 아파트보다 25평이 바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대상이 외곽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말에 맞는 것들이.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서울과 수도권은 늦게 되니까 아직 나한테는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셔야죠. 그거를 가지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20년째 그 반복되는 그 얘기를 가지고 1인 가구분들 얘기 진짜 많이 나왔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인정해요. 왜? 저희 지금 요즘 보면 편의점 가면은 1인용 쌀 나오고 그렇죠? 1인용 그 야채 나오고 20년 전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근데요. 그게 서울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런 게 돌아다니고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3평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왜 이 본능은 무시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현학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다. 그걸 가지고 되게 막 표현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20년을 했던 사람보다는 그 20년 동안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재테크한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거는 갖다 붙인 거예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에서 이왕이면 강남 살고 싶고 이왕이면 교통 편리한 데서 예를 들어 2호선에 살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가 비싼 거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소형 평수를 그동안에 움직였던 거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럼 1인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요. 33평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20몇 평으로 간 거예요. 갭 메우기로. 그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상식적으로요. 본능적으로 30평에 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에 30평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미친 사람이 17평에 살겠어요. 30평에 간다고요. 근데 30평이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나는 못해요.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찾아야 되겠죠. 찾다 보니까 중소형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그 중소형 아파트를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돈도 상대적으로 싸고 내가 거주하는데 지장 없고 어차피 1인 가구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아파트의 상승장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험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2017년도만 하더라도 소형 아파트에 투자해야 된다는 아젠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네. 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에 미쳐있던 시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에다가 소형, 중형, 대형 따지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소형의 인기가 왜 생겼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형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중대형 네.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할 데는 없는데 집값이 가장 많이 안 오른 아파트인 중소형 아파트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치듯이 올라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금융위기 전후부터 2015, 16년, 17년 요때까지가 네. 소형 아파트의 전성시대가 왔던 때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검증되지도 않은, 정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것보다는 실제로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요, 아주 심플하게 갭매우기 현상 풍선효과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풍선효과가 더 확실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역별로 차등호가 있다고 봐야죠. 음. 왜 그러냐면 지금 중소형 아파트와 33평 아파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데요. 40평대 이상 아파트는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중소형 질문이 있어도 40%대 중대형 아파트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더더구나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요, 중대형 아파트 분양하는 거 거의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즉 여러분들의 수요가 이미 30평대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아까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이 큰 평에 살고 싶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또 반대로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큰 평수에 살고 싶죠? 네. 근데 큰 평수가 돈이 돼야지 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강남의 큰 평수를 가는 거는 인정하시겠죠? 돈 되니까. 네. 그리고 강남에 30몇 평 사는 것보다 이왕 난 강남에 중대형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렇죠. 어디서 표시내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용인의 중대형. 애매할걸요? 사람들이 이 중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외곽으로 갈수록 수요가 떨어져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중심부라고 말하는 데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는요, 30평대 아파트랑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많이들.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래도 40평대니까 조금 붙어는 있겠지만 네. 많이 안 나는 이유가 그만큼 수요가 네.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회 문화적인 현상상으로 봤었을 때 꼭 중대형을 할 거냐 투자할 거냐, 그러면 강남 중대형 같은 경우나 입지 좋은 중대형까지는 괜찮으나 경기도 외곽 지역의 중대형에 공기 좋은 데는 가지 마라.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노량진이라고 하는 동네잖아요. 네. 제가 강남의 예를 들었던 거는 결국 수요 여부거든요. 노량진이라고 하는 그 서울의 수요가 어떨까요?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 괜찮은 곳에서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왕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곽에 공기 좋은 데서 네. 사람들 오지도 않는 그거 사놓고 집값이 언제 오느냐 기다리는 것보다는 서울에 중대형 살면서 좀 편하게 살면서 수요도 여전히 많다. 이런 거는 해도 되죠. 기본적으로 그 안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상급지에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상급지 24평이면 기본적으로 상급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급지의 A급, B급, C급 또는 상급지의 30평, 20평대 몇 평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동선이 있어요. 근데 20몇 평부터 가시겠어요? 30몇 평부터 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몇 평부터 24평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급지 24평과 다른 곳의 몇 평을 비교하는 짓이 잘못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지에서 중급지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상급지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보통 상급지에서 30몇 평 가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하면 상급지에 24평으로 가거나 또는 중급지에 30몇 평을 가겠죠. 네. 어느 게 맞느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누구는 상급지에 계속 애들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즉 상급지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서 덜 오르는 것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상급지에 30몇 평이 엄청나게 올랐어. 24평이 많이 올랐네? 그랬는데 중급지에 30몇 평이 아직 덜 오르는 모습이야. 네. 그럼 중급지 30몇 평 가는 거예요. 저평가를 따지는 거지. 네. 질문 자체에 그 내용이 판단하는 비교, 원래 부동산은 비교 학문이거든요. 그게 절대 비교, 산대 비교, 뭐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은요, 지역, 급지 또는 평수에 따른 동선이 존재해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 이왕이면 24평 가시겠어요? 30몇 평 가시겠어요? 상급지 24평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는 30몇 평 갈 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24평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평은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중급지에 30몇 평을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질문 속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세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 예전부터 약간의 비슷했던 게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24평이 많이 올랐는데 중급지에 있는 30몇 평이 아직 더 올랐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리로 넘어오죠.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답이 없고 해답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요. 그 또 어떤 시점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서울 신축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정답으로 찾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결국 수익이라는 걸 찾고자 목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거주하는 집 하나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결국 수익은 비교를 통한 저평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또 다시 다른 지역과의 비교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동탄하고 파주하고 비교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선을 찾으라고 했지 거기는 동선이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주가 가고 있는 길의 최종 종착점하고 동탄의 종착점이 틀려요. 그냥 이름이 GTX일 뿐이니까 지금 이걸 비교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탄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파주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주가 엄청나게 오를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지향점이 달라요. GTX라는 단어는 똑같을지 몰라도 얘는 수성하고 이제 나중에 삼성 들어갈 곳이고요. 네. 나중에 다 뚫리면 또 상관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을 쪽으로 해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분명히 들어올 거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동탄도 생각보다 안 오른다? 전 당연히 안 올 거라고 봤어요, 별로. 왜 그러냐면은요, 이미 올렸어요. 이미 우리 동탄은 GTX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올렸던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그 가격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걸 들어가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네. 나중에 그게 이제 삼성까지 연결되고 이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 교통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 책에는 그 이게 3단계 삼성법이라고 있었거든요. 발표하고 뭐 착공하고 그다음에 개통하고 이럴 때 오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전에 다 올려요. 부동산은 학문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다 올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개통하고 난 다음에 별로인 것 같고, 근데 파주 같은 경우도 사실 상대적으로 동탄에 비하면 뒤처지긴 하지만 웬만큼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울역으로 아직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폭 정도는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까지 완벽하게 뚫렸을 때가 본격적인 상승일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주 같은 경우는 더 남아있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관심도 없고 개통도 안 했으니까 갈 생각도 없고 한참 걸리고, 그리고 여전히 서울역까지 가는 것보다는 삼성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려면 더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로 보면은 파주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너무 큰 욕심을 가지 않고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요즘 시기적으로 또 뭐 부동산 규제나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상품, 뭐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이 시장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존재하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주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학문 쪽에서도,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투자 분야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다른 쪽에서 하는 그 투자 방법처럼 상당히 비슷하니까 어떤 그 분야에 약간 좀 이렇게 벽을 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